7월 5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요번 주 너무 더웠죠. 저도 더워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와닿는 책이 아비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란 책인데요. 사람의 어떤 품격을 결정짓는 7가지 습관을 얘기해 준 거예요. 뭐 소비서부터 그냥 자기 개발까지. 근데 와닿는 거 뭐냐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입니다.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과시할 게 없어서 과시가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이나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너무 과시를 하려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근데 상위층은 뭐 굳이 그걸 뭐 과시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있는 건데.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지 최상층의 자리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최상층의 사람들은 최상층의 어떤 마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절제, 그리고 자기의 품격, 인격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몸 관리, 그리고 공부, 마음 관리 이런 식으로요. 공부에는 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어른들은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고 하죠. 본인은 안 하고 잘. 금융당국이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를 불리는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대비 7조 2325억 원 증가했고요.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2조 5696억 원, 1조 40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은 이날 기준 143조 4516억 원, 지난 6월 말에 비해 4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역시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투 열풍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공모주 청약 일정에 따라 각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요구불 예금에서 조 단위 금액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농협과 이제 신협 등에서 부동산 건설업 법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상호금융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우선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을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현재 DSR로 규제가 강화되면 농협과 신협 등으로 이제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 중입니다. 다른 데는 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협과 신협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잇따라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만기와 이자 납부를 미뤄준 대출 규모가 10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기와 이자 납부 미뤄준 대출만 108조 원이에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한 유예 조치도 재연장될 가능성이 근데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말까지 끝까지 연장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액 납부와 만기를 미뤄주더라도 이자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사실상 한계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자꾸 유예해줄 경우 구조조정 타이밍을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연장해주면 안 돼요. 조금씩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장해봤자 더 큰 폭탄으로 터지죠. 죄송한 얘기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 대출 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자꾸 올라갈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고 금융당국의 대출 물량 규제에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후 은행들이 이를 선반영의 금리를 올린 결과 등이 맞물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대출 이자는 12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30일 뱅크샐러드가 850만 명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월평균 예적금 이체 금액은 58만 3,713원으로 전년 34만 5,147원보다
6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금이 늘어났다니까. 40대, 50대 역시 꾸준히 예적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액수는 50대가 115만 378억 원, 8원을, 40대가 108만 7,614원을 예적금 한 것으로 예적금에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 40대는 월 평균 예적금 이체 금액은 전년보다 43.6%, 50대는 35.5% 증가했습니다. 20대, 30대 보험 가입도 적극적이어서요. 지난해 20대 보험 이체 금액은 전년 88,112원에서 17.9% 증가 약 10만원대 됩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라서 평균에 우리의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 상태는 벌어졌죠. 양극화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적게 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낸 건데 평균에 속으면 안 돼요. 이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P2P 금융업체로 등록한 A%가 폐업할 위기에 놓인 업체들의 대출 채권을 사들입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들이 줄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에 미등록 P2P 업체들을 탈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고요. 금융위에 따르면 약 14개 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들 업체의 대출 잔액만 53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출 업체가 14개 업체가 530억 원 못 받아서 폐업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들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대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대출한 사람 돈 받아내야죠. 금융계에서는요. 신라면 가격이 오르고요. 농심 라면 출고 가격을 평균 6.8%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입니다. 지금 진라면 제가 오른다고 했었죠. 저번 주에. 최근 라면가 가격 인상과 더불어 연초부터 달걀,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줄 상승했고요. 최근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고 있어 식탁 물가 비상 등이 커졌습니다. 2004년 일본을 제친 후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던 한국이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올해 1분기 LCD와 OLED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 점유율에서 중국이 40%를 기록했고요. 한국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 기업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속해도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저는 제외예요.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제 또 소고기 사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12월부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주지 않은 체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요. 또 보험 사기를 저질러 유죄를 받은 보험 설계사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보험 사기를 한 사람들이 다시 보험사를 하게끔 돼 있었던 거네요, 여태까지. 앞으로 보험업권을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건 잘하는 조치죠.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재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있었죠.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수검자에게 의료 적성 검사를 발급할 때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대한석탄공사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올해 예상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에 석탄공사는 재차 기업어음을 발행하기로 해 부채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요. 석탄공사는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2024년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예상했으나 올해는 이를 2조 5,09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부채가 2조나 돼. 갈수록 고령화되는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 분야 경영, 이양 직불금이 신청자가 극도로 적어 유명무실하되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히 적은 게 아니고요. 0명이에요. 0명. 경영 이양 직불제는 뭐냐면요. 어촌계에 이제 10년 이상 속한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 그러니까 만 55세 미만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 개연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내놓으면 손해니까요. 그러나 이 같은 직불제가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에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0.2%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커트라인도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올해 146만 3천원에서 내년 153만 6천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요. 당청이 국민지원금 등 표심을 노린 정책에 대해서는 앞장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 가장 약한 자들은 목소리도 못 내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올라타 11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러나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선 국내 삼성전자 주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국방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액된 국방 사업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감액 사유 확인이 불가능해 졸속 심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를 크게 줄였던 사람들이 올 들어서 지갑을 다시 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사교육에 지출하는 경우는 크게 늘었지만요. 밖에서 외식하거나 숙박을 하는 경우 오히려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소비업종 간 양극화는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보다는 과외가 늘었어요. 올해 2분기 카드 실적을 보면 24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도소매업은 12.5%, 운수업은 29.9%, 교육서비스업은 18.5%, 보건업 사회복지는 11.3%,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은 12.2%, 숙박 음식어점이 마이너스 4.5% 줄었습니다. 근데 학원도요, 대형 학원은 무너지고 있어요. KB증권 미성년 고객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미성년 투자자 자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개인 고객은 약 600만 명으로 2019년 약 400만 명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고객은 같은 기간 약 4만에서 약 12만 명으로 2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 고객 저변 확대 추세 속에서 증권 투자가 본인의 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자산 증대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9년 1분기 올해 대비 1분기 백화점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구매한 건수가 MZ세대는요 18.8% 늘어난 반면 X세대는 2.5%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MZ세대의 소득이 기성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과감한 소비가 눈에 띕니다. 즉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갑을 열지만 소소한 지출까지 관리하는 짠테크에 또 열중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100원 아껴 명품 지른대요.
근데 이거 아비투스 책에 보면 이러한 그 소비 패턴은요, 하층민의 소비 패턴이에요. 과시하는 소비 패턴. 정부가 지난 26일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에 대해 세제 혜택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첫 적용 시기는 2023년이지만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요, 가입하고 최소 3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년으로 지정했고요. IS를 지금 개설하면요, 만 3년 후인 2024년 7월 말에 해주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원금 보장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원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비과세 혜택보다 주식 하락으로 원금 까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서도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뛰어든 이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요, 나는 안 망하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지난해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로 전년 대비 5.2%, 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생존하는 브랜드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안 망하겠지, 설마 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망해요. 앞으로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할 것까지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요.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을 드는 비용은 평균 1억 원, 1억 2,705만 원인데요. 이건 평균 가격이에요. 이 정도 더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창업하면. 평균의 오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 1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 대신 갚은 비율이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 세금으로 메꾼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금융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과해 채소류의 피해를 줄이고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박 가격은 26%, 시금치 100%, 청산추 40%, 상추가, 깻잎이 9% 폭등했습니다. 식탁 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집값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월급이 올라야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급이 올라야 된다고. 25일 종합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포구에서는 172건의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53건 대비 224.5% 증가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매 학원이 판을 치고 있죠. 마포구의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주택 신축 과정에서 수입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는 허위 계산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374명에 대해 국세청이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최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1차, 2차 세무조사를 단행했는데요. 잘했죠, 이거는. 이번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그 사기들 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열심히 자기 저축하고 성실하게 모은 돈 부동산 사기꾼들이 그냥 한 번에 꿀꺽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켜야죠,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후된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인근 용산 정비창에 조성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약 5년간 약 477억 원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이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번 용산 전자상가 연계개발은 도심권 도시재생 방향이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손이에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이 또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글로벌 공급망이 한계점까지 내몰린 탓입니다.
물류 동맹이 혼탁해지면서 컨테이너 운임은 연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해상 물류 현장에 투입될 선원 인력의 상륙을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때문에 선원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 떠돌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고요. 이 같은 인력 부족 가중 현상은요. 석유와 철강석, 식품, 전자제품 공급 장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중국 정부가 온라인 과외업체 등 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크 시장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뉴욕에 상장한 중국 대표 교육기업 주가가 폭락했고요.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내는 건 없어지는 게 맞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탓에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문란이가 난 서유럽에서는 180명이 넘게 죽었고요.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보름 만에 이틀간 한 번에 쏟아졌고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서부 지역은 연이 1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요, 태풍이 21세기 말에 현재보다 최대 14배가량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4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기업을 시작으로 교육, 배달기업 등을 향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공포에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는 중국 당국이 공공재로 간주되는 분야와 전략적 정책 목표로서 중요한 분야에서 자본시장보다 사회적인 공정성,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유엔의 대북제재 지속 등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남북 간 통신선을 복원했죠. 이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뭔가 행사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조치예요. 주요 내용은요. 미국산 선정 기준인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75%까지 상승. 이 얘기는 뭐냐?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 유리한 계약 환경 제공이고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사무실 설치, 중소기업 입찰 참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가겠다. 이 얘기죠. 미국으로 유턴 기업은요. 2020년 상반기 약 3만 개에서 현재 7만 개로 빠르게 증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과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에는요, 주요 관공서와 쇼핑몰, 각종 주거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섰고요. 일본은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해서 긴급 사태를 확대 및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잖아요. 여름인데 이렇게 퍼진다?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감기 일종이니까. 감기가 언제 많이 퍼집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더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21 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모집단인 5곳 중 한 곳은요. 원서만 내면 합격이었어요. 10만 명 중 2만 1035명은요. 사실상 무경쟁 전형으로 입시가 치러졌습니다. 그냥 원서 내면 합격이에요. 이에 지원자 전원에 합격하는 모집 단위가 증가하는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대학은 많고 애들은 적으니까. 신입생 모집에 급급한 대학들에선 학업 능력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받으니까요. 제가 비싼 대학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게 있어요. 대학은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어렵게 하면 돼요. 졸업을 어렵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기 싫죠. 근데 대학에서는 일부 되게 좋은 교수도 있고 안 좋은 교수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좀 요번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재정난이 급심한 비수도권 대학, 영세 사립대학일수록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집어넣으면 합격이에요. 결국 교육 여건의 차이가 부메랑이 돼 학생 기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또다시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로 직결돼 교육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로 고착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요. 비수도권 대학은 1,428만원, 수도권 대학은 1,786만원과 비교해 평균 358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립대학은 1,523만원,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1,797만원 보다 평균 274만원 아래였습니다. 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요. 현재 대다수 대학이 학생 선발이 아닌 모집의 사활을 거래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대학 간 교육 질적 수준은 실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쉽게 잘 가르칠지요. 그래야지 그 질적 차이를 메꾸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공간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장기간 공사를 피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공간혁신과 디지털 혁신하지 말고 선생님들 혁신하라고요. 선생님들. 이에 서울시 교육청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자 학교에서 철회 요청 공문을 받아오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설 이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선생님들 교육시키라고요. 충청북도 전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도내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23개 농가에 1만 7,288만이 이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 사용주와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인척까지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심했으니까 심하면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법이 나옵니까? 직장은 직장이고 집은 집인데 이건 또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경찰의 부담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현재 묻지마 고소 고발이 남용되고 있어요.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관 한 명이 300건을 훌쩍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2010년에 약 36만 건의 고소고발이어 현재 43만 건입니다. 변호사만 돈 많이 벌겠네요.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위해 위장 계열사나 임직원의 명의 위장 계좌로 영업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업체의 위장 계좌 거래를 중단시키고 불법에 의심되는 계좌 명단은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저번 3주 전부터 코인에 대한 오른다 내린다 소식보다는 이런 불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 야권에서는 언론재갈 물리기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발하면 제대로 반발해야죠. 행동으로 반발해야 됩니다.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회는 언론만 장악하면 대중을 장악할 수 있죠. 대중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려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데 따른 학력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내년까지 학생 203만 명에게 교과 보충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에 예산을 8천억 원 투입하고요. 아니 초등학교 이게 그 좌파 교육에 얘기한 교육에서
경쟁 없는 아주 평등한 교육의 결과죠. 핵심은 교사와 예비교원 등 방과 후나 방학 때 1대1 또는 3명에서 5명으로 소규모 지원 수업을 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럼 왜 해야 돼요? 아니 학력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인데. 이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구조화 시켜야 돼요. 어쩔 수. 그리고 그 경쟁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더 인원을 투입해 갖고 교육시켜서 평균 이상으로 올리게끔 해야죠. 이게 자파 교육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